자, 트렌드를 읽는 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 우리가 트렌드의 맥락, 2022년에 어떤 흐름들이 있고 좀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뉴노멀이 아니고 베터넘으로 좀 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드렸을 텐데요. 자, 2부에서도 새로운 얘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스몰 액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트렌드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일상을 거창하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거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비누로 머리 감는 거 아시나요? 아니 비누로 머리 감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아저씨들이 옛날에 하던 거 아닌가 싶겠지만요. 좀 비누가 다릅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샴푸는 샴푸인데 고체로 된 거예요. 머리를 그냥 아무 비누나 쓰는 게 아니고 샴푸를 고체화 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클렌징 비누, 클렌징도 뭐 비누 말고도 뭐 제품들 많았죠. 그걸 다 없애고 비누 형태 고체로 만든 겁니다. 왜 고체로 만들까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수많은 제품, 샴푸, 린스부터 뭐 바디워시 다 액체로 되어 있었잖아요. 액체는 통이 필요하죠. 원래 액체도 가루로 되어 있거나 고체로 된 거에다 물을 탄 거예요. 왜 물을 탔겠습니까? 물 타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쓰게끔, 그러니까 즉 편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편리함의 대가가 뭐냐? 물은 가만 놔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안 썩게 하려고 화학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실리콘 같은 소재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 물이니까 액체니까 통이 필요하죠. 플라스틱 통도 필요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고체로 만들면 우리가 바로 쓰고 부드러워진 이 느낌은 없어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적어도 화학 성분, 실리콘 안 써도 되고 플라스틱 통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에 조금 더 이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0대, 30대들이 비누의 선택지가 자꾸 생긴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누가 싼 거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두 개 비누 비쌉니다. 몇만 원씩 해요. 비누 하나가 몇만 원씩 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아니 비누 한 박스 사도 몇만 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좀 좋은 비누예요. 좋은 비누를 가지고 뭐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이런 비누가 수입된 건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의 비누는 수입한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한 회사가 수입해 왔더니 이게 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네도 만들어요. 수입해서만 팔지 않고 자기 것도 만듭니다. 바로 신세계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이걸 수입해서 팔았는데 자주라는 자기네 브랜드에서 또 만든 거예요. 고체로 된 샴푸, 고체로 된 린스, 바디워시, 뭐 심지어 설거지하는 것도 샴푸 고체 타입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이게 얼만큼 팔릴까 싶어서 2021년 6월에 팔았어요. 처음 팔 때도 이거만 5개월치, 그러니까 2021년 연말까지 팔아야지라고 딱 준비했는데 5개월치가 진짜 한 달 만에 다 팔렸어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난리 났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잘 팔리는구나. 역시 한국의 20, 30대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샴푸하고 뭐 샤워하고 세수 매일 하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 바뀌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 중에선 세상을 바꾸자 얘기 되게 많이 했어도 제가 세상은커녕 집안도 못 바꾼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 20, 30대는 세상 바꾸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 우리 주변을 바꾸자, 나를 바꾸자.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기성세대 중에선 환경 신경 안 쓰고 살았던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환경, 뭐 동물윤리 신경 쓰면서 삽니다. 이게 같이 살아가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베터노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뭐 돈만 잘 벌면 돼 이랬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을 수 있겠지만 환경도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공생하자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러시라는 브랜드가 이미 이런 고체로 된 물건을 만든 대표적인 회사, 원조격인 회사입니다. 이미 88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옛날에는 잘 안 팔렸지만 지금 굉장히 잘 팔립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결국은 보상받는 거죠. 그리고 요즘 플로깅이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어요. 플로깅은 이게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예요. 이게 스웨덴에서 시작된 문화인데요. 스웨덴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북유럽이 북극과 가깝잖아요.
북극에 기후 위기가 와서 북극에 물이 녹고 얼음물이 녹고 이러면 누가 가장 타격받겠습니까? 북쪽 동네 사람들이 타격 제일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나 환경 인식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 중에 이 스웨덴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내 건강을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이왕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보이면 죽기라도 하면 어차피 몸 쓰려고 뛰어다닌 건데 뛰어다니다가 쓰레기 앉았다가 죽고 이 행위 자체도 건강에 도움된다 이거죠. 운동 효과 있다 이거죠. 이게 쭉 전 세계로 퍼졌는데 놀랍게도 한국까지도 퍼졌습니다. 한국에선 팬데믹 기간 동안 더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여러분 알만한 사람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인데요. 저 사진 속에 자세를 딱 보세요. 딱 봐도 평소에 쓰레기 잘 안 주워본 사람 모양이잖아요. 평소에 안 했을 거예요 이거. 하지만 저 지구의 날이란 저 날을 맞이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일부 주워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쇼입니다. 근데 이렇게 쇼라도 하는 게 그게 어딥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거 왜 하겠습니까? 자기네 회사 이마트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홍보해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플로깅은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대외적인 이벤트 삼아도 많이 해요. 기업들은 늘상 지역 주민하고도 어울려야 되는 거고 시민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대외적인 일 많이 벌립니다. 이제는 그 중에 하나로 플로깅을 합니다.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면 가령 전국에 대리점이 있는 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제까지 뭐 김장도 자원봉사했고 연탄도 했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영업사원들이나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아니면 공장이 지역에 있으면 그 공장 직원들이 뭐 날 정해놓고 그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업이구나 우리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깅을 기업들이 마케팅 차원,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지자체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돈줄내기란 말 요즘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대, 20대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돈으로 혼내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하는 사람들, 착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로만 칭찬할 게 아니고 돈으로 보상해주자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칭찬은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게가 어떤 식당이 굉장히 착한 일 많이 했다. 그 집 가서 먹어주는 거예요. 이 집 부자 되게끔. 이런 태도가 보세요.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늘어났어요. 작은 행동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거, 우리 주변 이걸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에 대한 관점.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은 재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재난이에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와 재난이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일 땐 가족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끈끈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팬데믹 위기 동안? 아니면 종교는 어떡할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종교에 대한 신념, 의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럴 것 같았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신뢰도는 정말 더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아니 위기고 팬데믹인데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왜 종교는 역대 최저가 됐을까요? 종교가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 못해줘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져오면 어떡할까요?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회사가 전 세계 경제 선진국, 잘 사는 나라만 대상으로 조사해 본 거예요. 여기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강화되었냐 물어봤더니 스페인, 이탈리아는 강화되었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저 국가들 리스트 중에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었다 가장 꼴찌가 한국이에요. 사람들은 이탈리아와 한국 사람들, 스페인, 이탈리아와 한국 사람들 비슷하다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 동네 사람들이 좀 다혈질적이고 막 끈끈하고 이탈리아 패밀리 가족 되게 좋아하고 우리랑 비슷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 결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가족, 친척, 뭐 혈연하면 우리가 알아주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10대, 20대 머릿속에는 가족, 친척 끈끈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흔쾌히 즐거워서 가는 애들 보기 쉽지 않아요, 요즘. 20대, 30대도요, 어떻게든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갈 궁리하고 있고. 특급 호텔, 명절 때 장사 엄청 잘 됩니다. 호캉스라고 그래서 호텔 놀러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예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 관계와 가족의 어떤 메시지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바꿔놓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랑 간극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애들이 가족 재미없다 그러고 부모님 만나는 것도 재미없다 그러고 친척 만나는 것도 싫다 그러고 명절 때 안 오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누가 속상합니까? 기성세대가 속상해요.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가족 문화, 명절 문화 이걸 계속 살리려면요. 10대, 20대, 30대가 명절 때 즐겁게 가족이 모실 때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즐겁게 하지 않고 명절 때 오면 취직은 왜 안 했어? 뭐 애는 왜 안?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더 간극이 벌어지겠죠. 어찌 보면 가족 간에 끈끈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공동체. 우리가 옛날에는 이웃 사촌 해가지고 막 공동체 끈끈하기는 또 알아준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공동체 항목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는 가족끼리도 끈끈했고 공동체 이웃하고도 막 친했고 이게 없었잖아요. 시골은 그나마 공동체가 미세하게 남아있죠. 이웃이 남아있어요. 근데 도시만 가보세요. 아파트 단지에선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아파트 사서 좀 비싸지면 되팔고 나가는 이국리만 하다 보니까 어울리는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런 상황들 자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이러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회사가 최근에 전 세계 17개 경제 선진국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뭘 물어봤냐? 17개 나라에 각 1000명씩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게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줬을까요? 뭐 자식이라는 사람 많을 수 있죠. 자식, 가족이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아니면 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 왜냐면 일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 성취도 하고 내 꿈도 달성하는 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물었더니 가족, 일, 직업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국가를 제외하고 그냥 사람들을 17개국 다 묶어서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가족하고 자식, 그 다음이 일, 직업, 그 다음이 머터럴 웰빙이 뭔가 하면 물질적인 행복이니까 뭐 돈도 들어가고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이 친구와 공동체, 그 다음이 건강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제일 먼저 꼽은 거 머터럴 웰빙이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가족보다도 물질이 더 앞서요. 우리는 물질적인 걸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그 다음이 부모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 자식도 없고 우리는 그냥 돈 충분히 있고 나만 건강하면 이런 건데 좀 굉장히 무서운 사인이에요. 이거는. 그럼 우리에게 친구나 공동체 어디 있냐? 이 국가들 중에서 친구와 공동체, 이 그래프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친구 공동체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연인, 애인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게 가족과 자식 얘기예요. 가장 다 끝에 있어요, 우리가. 아니,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우리는 왜 상대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의미를 낮게 볼까요? 왜냐? 물질적인 부분하고 내 건강 이걸 너무 높게 보다 보니까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죠. 이 조사 결과 이상한데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고 살았어요. 나만 잘 살면 돼. 돈만 많으면 돼. 이러고 한 20년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위기까지 만난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위기. 이런 위기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뭘 겪느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나만 더 행복해야지. 가족도 못 믿겠고 가족 간의 끈끈함도 사라지고 종교도 별로고 나 혼자도 행복해야지. 이런 태도에서 나온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차박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나만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고립시키는 공간입니다. 하필이면 여행도 딴 것도 아니고 차박이에요. 자연 속에 차 끌고 들어가서 자연도 사람 없죠. 차 속에도 나밖에 없죠. 딴 사람들하고 날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즘 SUV 너무 잘 팔리죠. 역대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SUV가. 이런 흐름들도 야 그냥 놀러가기 좋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나와 있는 맥락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RV 차량, 그러니까 레저용 차량, SUV 이런 차를 사가지고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박하고 캠핑하고 내 가족 아니면 내 식구, 내 친구, 나만 놀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어울릴 공동체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보복 소비, 보상 소비라 그래서요. 소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못 써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서 돈 못 써서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나만 중요하니까 날 위해 더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보복 소비라는 단어는 20, 30대가 더 주목합니다.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나이 든 사람보다 20, 30대가 더 높이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 돈 쓰는 거예요. 이걸 셀프 기프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많아지겠죠. 자기한테 자기가 선물해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령 우리 밥상에 먹거리를 먹더라도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좀 싼 것, 뭐 채소를 사더라도 오늘 좀 깎아주고 이런 거 샀던 사람들이 유기농부터 뭐 무농약부터 제일 좋은 거 사겠다는 거 들릴 거예요. 왜? 날 위해 주는 거니까. 내가 매일 이런 거 못 먹더라도 특별한 날 한 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먹겠다. 이러면 농산물 중에서도 최고의 농산물이 더 팔릴 가치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볼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멀티버스. 아마 여러분들 2021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일 거예요. 메타버스 하니까 우리랑은 상관없고 이거 뭐 도시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시골이랑 뭔 상관이냐 싶겠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갔던 이 세상을 하나의 유니버스라고 본다면요. 메타버스는 우리 세상이 아닌 초월적인 가상에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곡성에 살고 있는 나의 현실하고 메타버스, 내가 가상 공간 속에서는 곡성에 살 필요 없죠. 내 메타버스 속에서는 내가 우주에 살아도 돼요. 화성에 살아도 되고요. 뭐 뉴욕 살아도 돼요. 왜? 가상이니까. 어디든 뭘 해도 상관없죠. 근데 내가 이런 가상을 여러 개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에서는 곡성에서 뭘 일을 한다. 뭐 농사를 질 수도 있고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상 공간에서는 화성의 개척자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상 공간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뭐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물 질 수도 있고 왜냐면 현실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여러 개면 여러 개라고 해서 멀티예요. 우리가 이런 멀티를 살아보는 세상. 유명한 배우라면 살면서 이 경험 저 경험 이 인생 저 인생 다 살아보겠지만 우리 못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면서 그게 점점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우리를 가상세계로 자꾸 불러들이는데요. 10대, 20대가 많이 놉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공간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게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교육도 하고 업무도 보고 별거 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선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몰입시키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직은 게임이 훨씬 더 유리해서 그래서 게임 시장이 좀 더 두각을 드러내는 것뿐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별일 다 생길 겁니다. 메타버스에 먼저 주목된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애들이 주로 노는 공간인데요. 놀랍게도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큼 되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현대자동차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이 회사 한 개 팔면 현대차 2개 사고 남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대차는 사람 직원 숫자가 엄청 많고 얼마나 오래된 기업입니까? 돈도 엄청 잘 벌고 근데 게임만 하는 이 회사가 가치가 그만큼 높아요. 이 게임 공간 로블록스에는 5,000개 이상의 게임이 있어요. 아니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게임의 숫자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게임이냐?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냐? 여기서는 게임 개발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반 게임 하러 놀러 들어온 손님도 내가 여기서 게임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직접 만들어요.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게임 열심히 하다가 나 이런 거 있으면 재밌겠다. 직접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툴을 여기서 알려주고 제공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만든 게임을 남들이 많이 이용하면 내가 돈 벌어요. 이런 공간에선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게임 만들었더니 남들이 이용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10살도 안 되는 애가 1년에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버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야, 별 세상이네 싶겠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야, 우리가 살았던 세계가 다르다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살았던 세계, 과거의 세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세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공간에서 아바타, 현실의 나와 동조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있는데 그 아바타한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도 아무거나 안 입힙니다. 좋은 거 입혀야 되죠. 왜? 나를 대신하니까. 나를 대신한 존재인데 후줄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싼 걸 입혀요. 나이키, 아디다스, 좋은 브랜드잖아요. 이거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닙니다. 저 회사가 직접 만든 거고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런 걸 사는 겁니다. 심지어 구찌 같은 명품도 삽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여기 들어가서 많이 팔아요. 포트나이트도 로블록처럼 게임이 중심인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이키도 팔고 뭐 슈프림은 좀 더 비싼 물건이에요. 별거 다 팝니다. 이렇게 파는 시장이 왜 중요하냐? 아바타한테 옷 입히는 저 시장이요. 미국의 포브스라는 경제 매거진이 분석해 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500억 달러니까 60조쯤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크죠? 애들 코 묻은 돈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이 시장에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명품 기업, 세계적인 유명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시장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제까지 옷은 디자인한 다음에 공장에서 열심히 돌려서 만든 다음에 이걸 배송시켜야 되는 거죠. 비용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공장 차려야 되니까. 근데 아바타가 입는 옷은 어떠냐? 디자인만 하면 끝. 공장이 필요 없잖아요. 배송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디자인만 하면 이게 바로 아바타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저런 옷 한 벌에 뭐 몇천 원 팔아도 훨씬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왜? 몇천 원인데 현실 세계에는 훨씬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적죠. 가상 세계는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삽니다.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금융사들도 메타버스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 금융사들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현실 세계에서 은행에 안 가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전체 업무 중에서 은행 창구에서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가 7%입니다. 너무 적죠? 사람이 한 게 7%밖에 안 돼요. 93%는 사람이 개입 안 하고 온라인, 뭐 인터넷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 ATM 단말기도 되고 기계가 다 한 거예요. 작년이 우리나라에서 은행 점포 폐점 역대 최다 많았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평소에 은행 점포 잘 안 갔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가상 공간 속에서 자꾸 점포를 차리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광고는요. KB가 만든 광고인데 걸그룹입니다. 4인조 걸그룹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저기 남자는 누구냐? KB 은행장입니다. 왜 은행장이 걸그룹과 같이 이렇게 나왔냐? 이 걸그룹이 그냥 걸그룹이 아닙니다. 제가 4인조라고 그랬는데 화면 좌측 하단을 보시면 8명이 서 있어요. 4명은 사람이고요. 넷은 아바타예요. 진짜 사람 말고 가상의 아바타예요. 이 그룹은 사람은 현실에서 돈 벌고 아바타는 가상에서 활동하고 돈 벌어요. 양쪽으로 벌어요. 저 은행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걸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모델, 메타버스를 활동하는 모델이라서 이렇게 선택한 거죠. 사실 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나온 지 1년 됐어요. 1년 넘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니까 좀 큰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좀 자리 잡아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걸그룹이 놀랍게도 진짜 사람이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아바타가 있는 거잖아요. 아바타면 종속된 건데요. 이 에스파는 아바타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진짜 사람하고 그 아바타하고 둘이 대화가 가능해요. 독립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바타 대신 버추얼 빙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세계에서 엔터테인먼트, 연예계가 활동하고 연예인들이 가상에 등장하는 거. 이거 옛날에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이 기억하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옛날은 사이버가 아담이죠. 98년이니까 한참 됐죠. 저 때 이미 저 당시 사람들은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만들었던 당시만 해도요. 21세기가 다가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말 때는 21세기가 어마어마하게 막 기술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한 20년쯤 돼서 이게 이뤄진 거죠. 저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미 나와 있죠. 요즘 로지라는 모델, 시날라이프의 광고 모델, 이 로지라는 사람 아닙니다, 사실.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거 디지털로 만든 가짜 사람인 거예요. 광고 모델을 대신하고 있어요. 얘보다 훨씬 유명한 게 누구냐? 이거야. 리얼 미켈레.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분이라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건 디지털에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인 겁니다. 리얼 미켈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명품 브랜드랑도 일하고 돈도 막 엄청 벌어요. 이것도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선 아이고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싶겠지만 지금 시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뭐 필요해요. 애초에 가상세계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세계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눈앞에 사람이 있고 사람 만지면 진짜 사람이고 하니까 사람인데 가상세계 속에선 애초에 다 디지털이에요. 공간 자체가. 이게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진짜 사람을 사진으로 옮겨 놓은 건지 처음부터 그래픽으로 만든 건지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속에서 멋지면 오케이. 이미 이런 문화는 10대, 20대 사이에선 세계관 놀이라고 이미 하던 거였었어요. 가상공간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도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놀았던 거예요. 이미 벌써. 이런 흐름들이 가상세계에 더 증폭되는 거죠. 왜 10대, 20대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가상세계에 더 먼저 몰입하고 왜 여기서 잘 노느냐. 이들 문화적으로도 이런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짜냐 가짜냐 따지고 이걸 자꾸 버려야 됩니다. 좀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시대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간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회사를 차리겠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어마어마한 큰 경제잖아요. 토스, 카카오뱅크 이게 다 스마트폰 안에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어마어마한 은행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수조짜리, 수십조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당시로 갔다면 그때 아직 시작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 가서 시작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토스의 창업자가 되고 카카오뱅크 창업자가 될 수 있는 건 거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타임머신은 없으니까.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시대의 새로운 스마트폰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비즈니스를 다 바꾸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앞으로 많은 걸 바꿀 겁니다. 물론 오늘 당장은 아닙니다. 메타버스가 바꾸는 과정,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가 시장을 열어가는 한 초등학생쯤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점점 커지겠죠. 2022, 2023, 2024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잘 잡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냥 또 지나가면서 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한 5년 뒤, 10년 뒤에 아 2022년으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내가 뭔가 할 텐데 이런 생각하겠죠. 못 돌아가니까 2022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이 벌린 사업들이에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메타버스 사업은. 이게 가장 돈 된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겁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트 숍이라는 게 있어요. 크래프트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맥주죠.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근데 크래프트 콜라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크래프트 맥주는 먹어본 적 있어도 크래프트 콜라는 먹어본 적 없을 거죠. 우리나라에선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크래프트 콜라가 있거든요.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콜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야건 간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요. 확 푹 빠져가지고. 콜라가 우리가 지금 먹는 코카콜라 이런 거는 싸게 만든 거잖아요. 전 세계 대량 보급하기 위해서 값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성분도 들어가고 몸에 나쁠 수 있죠. 근데 콜라의 원조,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콜라를 만든 건 미국의 약사가 약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자양강장, 건강음료로 만든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천연재료로 약초 같은 거 집어넣고 뭐 좋은 걸로 만들었겠죠. 몸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 콜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걸 만들어 보기로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헌도 연구하고 막 자료를 연구해가지고 한 1년 이상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 콜라면 이런 맛이었을 거다라고 만든 거예요. 천연재료 좋은 거 썼으니까 당연히 비싸죠. 근데 이거에 잘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이분은 일본의 식품연구가입니다. 앞서 콜라 만든 사람이 콜라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식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가가 콜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수제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앞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 천연 재료, 뭐 약재든가 이런 거 갖고 만든 거예요. 15종류 이상의 천연 소재로 만들어서 이것도 비싸죠. 일반 콜라에 비해서 훨씬 비싸요. 일반 콜라보다 몇 배씩 비싸요. 그런데도 잘 팔린 거예요. 근데 트렌드는 여기까지 갖고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개인 2명이 흐름에다가 그냥 점 찍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점은 사람들의 욕망이 안 움직이면 그냥 소멸돼요. 여기에다가 이 점에다가 뭔가 누군가가 하나 칠을 한 번 더 해놓은 거예요. 어떤 칠을 했느냐? 저 두 사람이 콜라를 만들고 그 이듬해 일본의 지자체들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지자체가 지역 특산품 만드는 거 굉장히 관심 많고 특산품 만드는 일환으로 크래프트 맥주를 다 만들어 봤었거든요. 크래프트 맥주 만들기가 유행이었었는데 가만 보니까 크래프트 콜라도 만들어도 되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초가 유명한 동네선 약초를 베이스로 콜라를 만들고 콜라가 좀 쌉싸름할 수도 있죠. 근데 대신 몸에 되게 좋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 감귤이 많이 나는 동네에선 감귤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동네 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특산품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곡성에서 콜라를 만들면 뭘 기본 베이스로 넣을까요? 이런 콜라가 지자체가 만드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앞서 두 개인이 점 찍어 놓은 데다가 조금 칠을 좀 더 한 거 정도지 요것도 금방 끝나요. 왜냐? 지자체는 이게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일부러 억지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만 해보자. 이걸 일반 대중소비자가 확 달겨들어야지 시장이 커지는데 안 달겨들면 그 동네에서만 써먹다가 말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들이 2021년 들어서 좀 바뀌었어요. 2021년 6월에 일본의 식품 대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식품 대기업, 식품회사, 음료회사 이런 데서 크래프트 콜라라는 말을 써가면서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런 제품들은 앞서 봤던 것보다는 좀 싸요. 왜? 앞서 봤던 제품들은 천연재료 많이 집어넣어서 좀 비싸고 좋게 만들었죠. 근데 대중적인 입맛이나 대중적인 소비를 생각하면 너무 비싸면 안 팔리니까 좀 가격대를 낮춰요. 가격대를 낮추려면 그러면 너무 좋은 천연재료는 못 들어가겠죠. 일종의 절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천연재료의 크래프트 콜라와 그리고 좀 싼 기존의 콜라 이 중간쯤을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런 콜라가 자꾸 나옵니다. 심지어 펩시, 일본 펩시는 생맥주처럼 생콜라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자꾸 나옵니다. 이 흐름이면요. 2022년쯤 되면 이게 더 대중적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크래프트 콜라는 일본이 굉장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유럽과도 일부 국가에 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대량 생산되는 물건 말고 나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걸 먹고 싶다. 점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크래프트 콜라 시장이 자꾸 생겨나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곡성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좀 끌어오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트렌드에 민감한 10대, 20대, 뭐 30대들 곡성에 저기 어떤 카페에 가서 셀카 찍어서 올리면 되게 멋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런 크래프트 콜라 굉장히 좋은 수제 형태로 만들어 좀 비싸게 이렇게 팔면 딴 동네에서 못 먹어보잖아요. 이거나 먹자고 이 인생사 찍자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지자체도 한번 생각해 볼 이슈가 됩니다. 왜냐? 이건 제가 이런 얘기를 곡성에만 한 게 아니고 딴 동네에서 다 해버렸거든요. 제 트렌드에 대한 이 정보, 이 책은 전 국민이 다 보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분명히 이런 공개할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뭔가 만들어낼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좀 우리 앞장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하면 가장 대명사가 맥주인데요. 전 세계가 술 소비가 줄어요. 맥주 시장이 계속 내려가요. 근데 크래프트 맥주 시장만 쫙 올라가요. 전 세계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술을 덜 먹어요. 술을 덜 먹는데 그나마 뭘 더 먹냐? 크래프트는 더 먹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놨던 이 이미지보단 크래프트, 왠지 뭔가 좀 수제, 소량으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좀 정성도 들어간 것 같고 이런 흐름에 더 주목합니다. 이게 단지 콜라, 맥주에 끝나겠습니까? 수제 먹거리 시장은 점점 많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에선 크래프트 패션 시장도 있습니다. 옷도 모든 사람들이 돈만 내면 다 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이렇게 본을 사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어 입으면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좀 더 바꾸면 나만의 디자인이 되는 건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욕망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동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게 가장 값싸게 물건을 소비하는 방법이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계속 수십 년 해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소량으로, 크래프트, 이런 맥락이 자꾸 등장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까지 해서 2022년 주목할 트렌드 중에서 지금 저기 파란색 마크해 놓은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다 얘기 못했죠. 시간이 좀 한정되니까. 여기서 얘기 못한 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셔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더 될 겁니다. 라이프 트렌드, 제가 이거 연구한 지가 지금 10년째거든요. 제가 지금 트렌드 분석한 지는 20년째 됐는데 그중에서 이 라이프 트렌드, 우리 일상, 의식주를 연구한 10년쯤 됐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지켜볼수록 더 많은 답이 찾아지고 기회가 보입니다. 우리가 트렌드에 관심 가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트렌드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시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암기해서 뭐 점수 잘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해야 되냐? 적어도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흐름을 알게 되면 어디에 기회가 있고 어디에 위기가 있는지 잘 알면 피해도 가고 기회는 잘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남들보다 손해 안 보고 기회를 갖고 가는 겁니다. 누구는 트렌드를 잘 아는데 누구는 트렌드를 잘 모른다. 두 사람이 계속 비교될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트렌드를 잘 몰라서 손해보고 이런 상황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렌드를 아는 거는 남들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트렌드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지 내 중심을 잡고 움직여요. 근데 세상의 흐름을 모르면요. 그냥 좀만 뭐 얘기가 나오면 휩쓸려요. 귀가 더 얇아지고. 세상의 흐름을 잘만 알게 되면요. 트렌드의 변화, 어느 게 좋은 방향이고 어느 게 산업의 기회가 있고 이걸 알게 되면 오히려 덜 휩쓸립니다. 우리가 트렌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휩쓸려가지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쏠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트렌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트렌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트렌드가 물건만 사는 트렌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우리 아이들 어디에 취업시킬 거냐, 어디가 유망한 산업이냐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미래가 좀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에서 연말 연초에 한 번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계속 트렌드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면서 공부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 많으니까 여기저기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안목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렌드라는 건요. 암기 과목 아닙니다. 실험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했던 1부와 2부에 했던 이런 얘기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관심사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아, 이걸 이렇게 적용시켰더니 내 새로운 직업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용시켰더니 새롭게 뭔가 창업할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좀 더 바꿀 수 있다거나 이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거. 트렌드는 이러자고 공부하는 겁니다. 트렌드는 암기하지 마십시오. 흡수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2022년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곡성 주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